우리는 1인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집단 경기를 하는 팀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포지션을 정하는 과정이고.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호소를 드릴 겁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도 경기 지역에서 본인의 안방이죠. 경기 지역 경선에서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선 투표 없이 정말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영상 구성에서도 보여드렸지만 11만 표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여론 전문가로서 11만 표 이상 받을까요? 오늘 끝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망이 됩니다. 단은 내리는 것도 마지막 날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후보들에게는 또 부담이 되는 분석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판세 그리고 오늘 마지막 어제까지의 결과를 본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거의 확실시될 정도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반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사실 마지막에 투표율이 높아지는 게 이제 마지막 경선이니까 그동안 투표를 못했던 사람들도 더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서울과 3차 슈퍼위크 투표율이 74.7%로 네. 높다. 이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이전에도 지난주에도 투표율이 훨씬 더 높았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순회 경선도 이 투표를 하는 당사자들이 이 당원과 대의원이거든요. 전체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슈퍼위크도 막판 참여 적극성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네, 자, 최근에 여론조사를 좀 봐도 이재명 지사의 대세로는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26%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저희가 계속 분석을 했잖아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계속해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네. 그럼에도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지지층은 굳건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 전체도 그렇고 지지자들은 사실상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어떤 후보의 도덕성도 항상 고려를 하지만 네. 본선 경쟁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신이 그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예컨대 추진력이다 아니면 네. 뭐 청렴함이다 뭐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가치들을 또 추구하는 이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경쟁력이거든요. 경쟁력이요. 그러니까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네. 일단 기본이 이건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포기할 만큼의 어떤 도덕적 결함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아주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요하지 않는 것이고 계속해서 지지층이 결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저는 오늘의 어떤 그 추세도 결과적으로 50%를 한참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마지막에 70%를 넘는 득표율을 가져갑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마지막 경선이라는 거는 새로운 본선에서는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에 힘을 몰아주려고 하는 지지층의 결집 이것이 지금 높은 투표율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지난 대선 경선에서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는 57%를 얻었다고 나오는데 얼마를 얻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뭐 연관이 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정면 돌파를 하고 있죠. 어제 경기 지역에서 압승을 한 이후에 이 성남시와 같이 이 민간 이익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화천대유권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고 가시죠. 민간 투자자들의 몫은 1,800억이었는데 제가 성남시장을 사퇴한 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그분들의 불확정된 예정이익이 늘어난 것이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청렴서약을 받았고 최근에 부정부패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상당한 증거가 나와서 그렇다면 민간 몫의 개발 이익조차도 비용을 뺀 나머지는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환수하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자, 경기도가 이렇게 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성남시와 성남도계공사,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화천대유 자산을 동결 조치하고 부당 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전형이죠. 그리고 마지못해서 이제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이 조항을 사실은 처음부터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 계약 조건 채택했으면 뒤늦게 이미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에 수천억이 배당되고 난 이후에 이런 공문을 뒤늦게 보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대로 과연 집행이 될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인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다면 지금 이 경기도에서 성남시로 보낸 공문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조금 알려진 경향이 있는데 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는지, 그럼 그동안 본인의 최대 치적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이런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했으면 적어도 이재명 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국민들 앞에 자랑할 치적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질문이 이재명 지사에게 본선 국면에서는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 국면에서는 이런 논란이 오히려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본선 가면 결국 중도층 무당층의 판단은 또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이 화천대유 측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번 이 컨소시움, 성남혜택 컨소시움에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금융 컨소시움뿐만이 아니라 메리츠금융을 포함해서 나머지 2개 회사들도 계약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언론 보도에서 메리츠금융 컨소시움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으로 4천억 내지 5천억을 성남시에 다 제공하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지분에 따라서 분배하는,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지분과 상관없이 무조건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훨씬 더 성남시에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안서에 담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금융사들이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만약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훨씬 유리한 계약 조건을 내세웠던 다른 컨소시움을 배척하고 굳이 더 불리한 조건의 화천대유를 선택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당시 시장인 이재명 지사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 이 정도에서 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본선이 되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평론가님 본선 되면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재명 지사는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SNS 글을 봐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후한무치한 도적대가 나라 살림 막겠다고요. 이런 제목 아래에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때가 바로 일망타진 기회다. 또 포도대장 뽑는 날이다 라면서 이제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또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 영화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장님. 도둑질하다가 들통나니까 포도대장 행세하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그런 비유를 한 것이죠. 네. 진중권 전 교수는 그렇게 자기는 분석이 된다. 오히려 이 도적대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의혹이 있어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전혀 무관한 오히려 포도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부분은 프레임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의혹이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쪽 이야기를 들으면 저쪽 이야기가 맞는 것.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 전쟁이라고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서 한치 물러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유력 후보로서의 지지층들을 결집해야 되는 분명히 운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본인은 이 의혹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본인이 앞으로 미래 비전으로서 어떤 부동산 개발 이익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본선에서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지층들의 지지뿐만 아니라 M, 여, 중. 그러니까 MZ세대, 네. 또 여중, 여자중학교 아닙니다. 여자 유권자, 그리고 중도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게 해결하겠다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죠. M여중. 야, 매일 또 이렇게 새 단어를 만들어 주시는군요. 자, 이 포도대장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 전 교수가 좀 약간 이제는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이 그 수법을 쓰는 겁니다. 도둑질하다 들통나니 포도대장 행세합니다. 그러면 도둑질하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 거면 실질적인 어떤 도둑질의 그 증거,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조금 과하게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제가 최근에 이제 진정 교수의 이 언행을 보면 지금 뭐 김웅 전 의원이죠. 지금 현직 의원이고 지금 고발 사주 문제로 사실 녹음이 다 공개가 됐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거기도 국기문란의 권력의 어떤 사유와 선거 개입, 아주 중대한 어떤 지금 불법 범죄 현상이 이제 의혹이 아주 짙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여기에서는 증거 없이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어떤 도둑질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편향된 주장들이 이제 겹쳐가고 있다,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뿐만이 아니고요. 이 지사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가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장까지 제출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준비돼 있습니다. 이재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20억 원 정도 상당의 상장사 주식을 받았다는 녹취가 있습니다.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시민연대 당원들과 이재명을 대검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으셨다시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관련해서 나온 보도를 좀 인용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자면, 자,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인들이 S사, 계열사, 상당수 사회이사 등으로 근무했거나 현재도 또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사의 측근들까지 또 임원으로 등장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화천대유 대표 이한성, 이분이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 당선되기 직전까지는 바로 이 S사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나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인들이 유독 이 S사와 그 계열사의 사회이사 등으로 많이 선임되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원래 줘야 될 변호사비를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서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을 하는데요. 물론 수사 사항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의 변호인단을 정말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구성을 했었거든요. 네. 전관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도 있었고 웬만한 재벌 총수보다 더 좀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그 당시에도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상적인 시장 가격 그대로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했다면 성공 보수를 포함해서 최소 수십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인데 이재명 지사의 재산, 공직자니까 이제 재산을 신고하지 않습니까?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그토록 이 어마어마한 변호사들을 많이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이게 의문의 핵심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좀 특수관계가 의심되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이사 등으로 임명하면서 우회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이재명 지사가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보도에 이 지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보도다.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고발만 돼 있는 상태고 아직 수사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캠프 측의 이런 입장까지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사에 대한 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당내에서는 양분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선은 막바지, 본선은 초반이 될 텐데 일각에서는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라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나오고 또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선대위원장 서른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 이후의 상황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당의 다른 후보를 구속을 운운할 정도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도를 벗어났다.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인 결정적 제보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상황이라 그러면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언론사나 수사기관에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제보가 있다는 걸로 하고 구속이 된다는 것을 언급한다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거를 마지막에 다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너무 지나친 그런 언사였다는 것이고 이것이 자칫 이 경선 이후에 뭐 경선 불복이라든가 아니면 뭐 플랜 B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되면 뭐 이렇게 지지를 안 하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그 반발이고 부정 결과에 대한 부정 뭐 이런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이낙연 후보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후단협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후단협 분들은 거의 강제로 은퇴되다시피 대부분이 했고 그 중에 한 분이 추미애 의원인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3보의 1보로 그걸 다 갚아냅니다. 3보 1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결과에 대한 어떤 불복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좀 감안을 하고 저는 사실은 그런 큰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또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면 또 단합하는 그 과정 그리고 이 진보 진영 전체가 사실은 그걸 또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또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일종의 그 순간적인 장면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그럼에도 후유증 걱정이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인지 지도부 차원에서도 원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흐름 속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일종의 원팀 해결사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는 지금 보면 코로나19 과정에서 신속하고 전광석화 같은 일처리, 단호함 이런 걸로 매력을 샀죠. 원래 그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강점이고 이재명 지사가 인품이 훌륭하다든가 덕이 있다든가 품격이 있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지지자들은 이재명 일 잘해. 뭔가를 바꾸려면 저렇게 해야 돼. 판단이 빠르고요. 아주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해. 앞으로 상당히 탄탄하게 지지율 기반을 구축할 거라고 봐요. 네, 소장님 뭐 같이 들으셨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추진력을 장점으로 꼽고 이걸 기반으로 지지율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인데 어떻게 보면 좀 맞아 떨어졌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돕겠다는 이야기죠. 유시민 이사장 그러면은 알릴레오인데 도울레오라고 봐야 되겠죠. 곧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도 사퇴가 전망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시민 그럼 또 이해찬과 연결이 되잖아요. 이해찬 전 대표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는 것이고 유시민 이사장의 절체절명의 목표는 또 정권 유지거든요. 그러니까 유 이사장이 합류하게 되면 돕게 되면 뭐 친문 지지층, 친노 지지층의 흡수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워낙 진보 성향이 뚜렷하고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중도층을 이재명 후보가 또 흡수하는 데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경선 이야기 해봤고요. 오늘 오후에 나오는 결과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